그 남자의 누나를 만난 건 올케가 순조롭게 포목점을 개업한 지 며칠 안 돼서였다. 시장 갈 때마다 올케의 포목점에 들르곤 했다. 개업하는 날은 일찍 가서 마수거리 해주라고 남편이 옷 한 벌 값을 따로 주었다. 아, 그는 얼마나 완벽한 남편인가. 말이 백화점이고 포목전이지. 골목처럼 긴 통로 양쪽으로 만든 좌판을 한 평씩 분양받아 칸막이나 경계 표시 없이 뒤 벽 쪽으로는 옷감을 길게 걸어놓고 통로 쪽으로는 옷감을 돌돌 말거나 접어서 쌓아놓고 주인은 좌판 한가운데에 올라앉아서 장사를 했다. 백화점에 막 들어서면 거대한 포목전처럼 보였지만 수십 명의 한 평짜리 사장님들의 치열한 경쟁터였다. 다들 여사장님들이라 서로 눈치껏 또는 협의하에 수입한 홍콩 양단을 전문으로 하기도 하고 비로드나 유똥 같은 일제 비단을 주로 취급하기도 하고 혼수용 이불감만 파는 집, 안감만 취급하는 집 등으로 차츰 나뉘어지고 손님이 찾는 물건이 없을 때는 어느 집에 가면 있다고 일러주기도 하고 점심때면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나 배달시킨 국밥을 이웃끼리 삼삼오오 둘러앉아 같이 먹기도 했다. 식료품 장사와는 달리 옷감 장수는 전쟁 미망인들, 전쟁 중에 남편이 행방불명된 생과부들, 이북에서 몸만 피나놓은 월남 가족의 주부 등 주로 기혼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생긴 상권은 한결 부드럽고 협조적이었다. 새롭게 등장한 나일론 섬유가 그 참신한 미려함과 실용성으로 눈길을 끌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올케가 취급하는 건 아니었지만 나이아가라니 살살이니 하는 이름이 붙은 합성 섬유를 파는 점포는 사는 사람보다 감탄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감촉도 좋고 색상도 세련된 이 새로운 섬유는 손으로 아무리 구기고 비틀어도 구김살이 안 가는 것도 신기한데 장사꾼은 한술 더 떠서 아침에 빨아널면 점심때가 되기 전에 툭툭 털어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다림질할 필요도 풀을 먹일 필요도 없는 이 환상적인 섬유는 어찌나 인기가 좋은지 먹을 것도 때깔 좋고 맛 좋으면 다 나일론자를 붙였다. 나일론 수박, 나일론 참외, 나일론 감자 하는 시기였다. 국내에선 겨우 강화인조나 소창 정도가 가내공업으로 나올 적이어서 나일론 천도 값비싼 수입품이었다. 나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올케네 가게에서 제일 비싼 홍콩 양단으로 치마 저고리를 한 벌 끊었는데도 나일론 섬유를 파는 가게 앞에 가서 구경을 했다. 다들 올케의 친구들이라 친절했다. 돈은 천천히 주고 한 벌 헤이브라고 꼬시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나는 그런 섬유로 치마에 말기를 달아야 하는 한복을 해입을 마음이 없었다. 나는 그 비현실적인 옷감으로 양장을 하는 공상을 했다. 가슴을 옥죄던 치마 말기를 풀어버리고 양장만 하면 깃털을 단 것처럼 내가 원하는 여기가 아닌 저기 아무데나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긴 치마를 허리띠로 졸라매고 전깃줄로 엮은 시장 바구니 들고 이렇게 옆길로 새는데 취미가 붙은 어느 날 누가 뒤에서 건이고모, 건이고모 하고 부르며 쫓아왔다. 건이는 친정조카 이름이었다. 그 남자의 큰 누나였다. 어머니를 많이 닮아 의사인 작은 누나보다 친근감을 느꼈고 어머니 다음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그녀가 나를 반가워하는 태도는 좀 심각해 보였다. 할 말이 많다면서 시장 밖으로 잡아 끌었다. 누나가 앞장서 종로사가 내거리로 나가서 삼가 쪽으로 얼마 안 가 삐거덕대는 자파상 계단을 오르니까 2층에 종묘다방이라는 찻집이 나왔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자 누나가 주저주저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다. 무슨 일일까?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남자 누이의 망설이는 듯 어두운 표정은 나에게 어떤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한마디면 이 막막한 권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은 짜릿했다. 좋아 보여. 아주 잘 산다는 소식은 종종 듣고 있어. 어머니도 근력 여전하시죠? 현보도 학교 잘 다니고 있겠죠? 그 남자 이름과 학교라는 소리를 함께 입에 올리니까 내 몸 안 어딘가에 숨어있던 싱그러운 기운 같은 게 입안 가득 고이는 것 같았다. 전혀 예기치 않은 감미롭고 애달픈 느낌이었다. 그런 느낌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몸을 빳빳하게 만들었다. 학교 휴학했어. 복학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랬는데 모르고 있었군. 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현보한테? 걔 축구 특기로 그 대학에 스카웃 됐잖아. 근데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재미가 없었겠지 뭐. 그래도 실력 없이 운동으로만 간 것도 아니고 공부도 잘하던 애야. 공부는 집안 내력이니까 운동 잘하는 게 이상해 보였기 때문에 선수 생활 못하게 된 걸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앤 많이 충격받더라고. 탈락은 기분 나빴겠지만 그 충격이 너무 오래 가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들 힘들어. 탈락을 시켰으면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걔 부상이 선수 생활 할 만하지 않다는 거겠지. 그 운동이 이만저만 체력을 요하는 운동이 아니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것만 갖고는 통할 수 없었겠지 뭐. 부상이라뇨? 언제 어딜 다쳤는데요? 설마 우리 현보 상위 군인인 거 이제 안 건 아니겠지? 나의 깜짝 놀라는 태도에 누님이 더 놀라는 것 같았다. 뭔가를 털어놓고 의논하고 싶은 것처럼 은근한 태도가 경계하는 빛으로 변했다. 나는 누님이 대면대면해지지 않도록 알고 있었노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늘 명랑하고 씩씩해서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보았다고 말했다. 말을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서름이 복받쳐 목소리가 떨렸다. 만일 그 남자가 옆에 있다면 붙들고 목 놓아 울 것 같았다. 나의 변덕스러운 태도에 누님이 더 당황하는 듯 했다. 절대로 심각한 부상 아니야. 흉터는 좀 숭해도 보이는 데도 아니고 병신도 안 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놀랄 건 없어. 동정할 것도 없고. 처음엔 어머니도 그 부상이 우리 아들 2번 살렸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다고. 부상당해 명예제도 할 수 있었다고. 그 상처 때문에 선수 생활이 안 된다니까. 노인네 마음이 놓이신 게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할 일만 남았으니까 낙 볼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그럼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요? 현보가 문제지. 탈락하고 나서 걔가 그렇게 마음을 못 잡네. 오죽해야 휴학을 했겠어. 운동선수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늙으신 어머니 앞에서 죽고 싶다지를 않나. 왜 형 따라 이북 가지 않고 나 같은 망종을 기다리고 있었느냐고 지랄지랄 하지를 않나. 어떤 때는 당장 죽을 것 같다며 제 머리를 제가 쥐어 뜯을 때도 있어. 그 애 때문에 집안이 난리야. 그래도 어머니가 오냐오냐 참고 견디시는 걸 보면 신기해. 결혼 청첩장을 가지고 명륜동 집으로 그를 보러 갔을 때 생각이 났다. 그때도 그는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그가 그렇게 되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선수 생활이나 부상과는 상관없이 나만의 비밀스럽고도 독자적인 생각이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나 때문에 앓고 있다는 확신이 일상의 무의미를 뚫고 빛을 발하며 가까이 온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속을 들여다보고 그래, 그게 맞아. 마치 맞장구를 치는 것처럼 누님이 말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늘 그런 건 아니야.
늘 그러면 식구들이 어떻게 살겠어. 좀 침울하기는 해도 보통 때는 어머니 말도 잘 듣고 누나들한테도 얼마나 잘한다고. 천성이 곰살구준 애야. 우리 친정 남자들의 내력이야. 문학 좋아하고 음악 없으면 못 살고 복학 준비도 한다고 공부도 하는 눈치야. 그러다가도 무슨 발작처럼 한바탕 소란을 피우면 딴 사람 같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가끔 만나서 말벗도 대주고 좋은 말도 해주지 않을래? 시집가 잘 사는 사람한테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한 번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건희 고모가 자기 첫사랑이었다고.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누나는 모를 거라면서 어찌나 눈물을 뚝뚝 흘리는지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렇게 무쪽 자르듯이 자른 건희 고모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 동기간 역성만 들어 미안해. 아, 참 걔 요새 괜히 울기도 잘해. 그것도 안 하던 짓이지만. 그 남자가 말했다는 첫사랑 소리가 내 가슴에 꽂히고 나서 나는 누님의 다음 말을 거의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내 이성을 마비시키기엔 그 말 한마디면 좋겠다. 종묘 다방에서 그 남자를 만나주기로 날짜와 시간 약속을 하고 누님과 헤어졌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반찬거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왔다. 첫사랑이란 말이 스칠 때마다 지루한 시간은 맥박처럼 빛났다. 그 남자를 다시 만나기까지는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지만 오래간만에 맛보는 기다림의 시간은 황홀했다. 무엇을 입고 나갈까? 첫사랑이 긴 치마를 허리띠로 동여매고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나타난다면 그 남자가 얼마나 실망할까? 나 또한 그 남자가 첫사랑이거늘 그건 첫사랑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나는 이것저것 좋은 나들이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았다. 어떤 옷은 점잖아 보이고 어떤 옷은 촌스러워 보이고 간혹 요염해 보이는 옷도 있었다.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남자가 나에게 해준 최초의 찬사는 구슬 같다는 거였다. 나는 다시 한번 구슬 같은 처녀이고 싶었다. 혼인 안 한 여자처럼 보이는 건 비교적 간단했다. 처녀 쪽에도 거의 다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을 때였다. 결혼하면 뒤가 왼쪽으로 갈라지는 긴 치마 저고리를 입게 되지만 결혼 전에는 무릎 밑 정도까지 내려오는 통치마에 살색 양말에 구두를 신었다. 양장은 멋쟁이 직업 여성을 중심으로 차츰 확산 중에 있었지만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는 양갓집 처녀나 직장 중에도 보수적인 학교 선생님이나 은행원들은 아직도 한복을 많이 입을 때였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집에서 큰맘 먹고 해준 것도 비로드 치마였다. 전쟁 전에 가장 사치스럽고 고가인 옷감으로 크게 유행하던 비로드는 사람들의 입성들이 전반적으로 남루해진 전후에는 더욱 돋보이는 옷감이 되어 극성스럽게 유행을 선도했다. 비로드 못지않게 비싼 양단이나 모본단은 처녀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통치마로 만들었을 때 태가 안 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즐겨 입던 깊은 포도주색 비로드 치마 길이를 한 뼘 넘어 잘라냈다. 그리고 재봉틀로 갈라진 뒷솔기를 박아서 통치마를 만들었다. 끈이 긴 옥양목 치마 말기를 뜯어내서 어깨 허리로 고쳤다. 나는 음식 만드는 데는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었지만 재봉틀은 좀 하는 편이었다. 내가 졸업한 보수적인 여학교에서는 버선 깁는 것도 가르쳤지만 옷본 뜨는 법으로부터 재봉질하는 법을 철저하게 가르쳤다. 시어머니는 내가 재봉질을 할 줄 아는 걸 여간 대견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비싼 비로드 치마를 싹둑 잘라놓은 걸 보고는 얼마나 놀라는지 나는 필요 이상으로 긴 해명을 해야 했다. 해명이라야 긴 치마가 시장 다니기 얼마나 불편하냐는 얘기였는데 그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한 것 같아 어머니만 아시고 그이한테는 이르지 마시라고
애교 섞인 비음까지 댔다.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박수가 나한테 뭐라고 가르쳐준 줄 아냐? 장가 가는 날부터 아들은 어머니보다 제 각시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새중간에 끼어들 생각 말라고 하더라. 박수가 나에게 그렇게 유익한 사람일 줄이야. 나는 잠시 일손을 주춤하고 망설였다. 아무튼 나는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 잘 될 것 같았다. 뭐가 잘 될 것인지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예감이 좋았다. 치마를 깡총하게 잘라내고 가슴을 칭칭 동여매던 치마 말기를 어깨 허리로 고쳐 꾸미는 바느질의 기쁨을 무엇에 비길까? 나 돌아가리라. 구슬 같은 처녀로. 입속으로 흥얼거리니까 복받치는 환희로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쉴 수 없이 바느질을 끝냈다. 그 치마엔 어떤 저고리를 받쳐 입어야 어울릴까? 양단 저고리, 모본단 저고리, 자미사 저고리, 옥색 저고리, 미색 저고리, 분홍 저고리, 흰 저고리를 있는 대로 꺼내서 입어보았다. 어떤 저고리도 다 어울렸다. 단지 치마 길이를 한 뼘 잘라냈을 뿐인데도 나는 감쪽같이 처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곧 봄이 올 것이다. 성급한 봄의 예감이 고치를 박차고 날아오르기 직전의 나비처럼 내 안에서 찬란하게 그러나 불안하게 파드닥거렸다. 봄이 되기 전에 속치마가 아른아른 비치는 춘추 비로도 치마도 싹둑 자르리라. 그 육감적인 치마를 입고 바람을 피우러 훨훨 이 답답한 집과 그날이 그날 같은 단조로운 일상을 벗어나리라.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가기 전날 밤 나는 파마 머리를 감고 나서 정성스럽게 핀컬을 했다. 처녀적인 일주일에 2번씩 하던 핀컬을 결혼하고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왕년의 솜씨가 어디 가겠는가. 다음 날 아침에 풀어보니 뽀글뽀글한 파마가 부드럽고 우아한 웨이브로 바뀌어져 있었다. 스타킹 신고 구두 신으니 준비 완료. 그렇게 완벽하게 꾸미고 전깃줄 시장 바구니를 둘 수는 없지. 핸드백 들고 그 안에다 보자기를 구겨 넣었다. 그러고 나서 마치 보자기의 유용성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자신의 똑똑함에 감탄했다. 가슴의 박동이 발끝까지 미쳐 내가 춤추듯이 걷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만 자제할 수 없었다.